살구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 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3월 25일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동헌으로 나갔다. 공무를 처리한 뒤 훈련용 화살 10순을 쏘았다. 경상병사가 평산포에 도착하지 않고 바로 남해로 향했다고 했다. 나는 서로 얼굴을 뵐 수 없어 한입니다 라는 뜻의 답장을 보냈다. 새로 쌓은 성을 돌아보았는데 남쪽 편이 9발쯤 무너졌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3월 25일에 쓴 임진 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오늘 무척 덥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민기 씨가 부릅니다. 친구.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고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고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네, 오늘 읽은 1592년 3월 25일 이순신 일기에는 경상병사 조대곤이라는 분이 경상병사로 이제 그 부임을 하면서 그 부임하는 길에 이순신이 있는 그 여수의 그 전라자수사가 있는 전라자수에게 들리지 않고 곧바로 그냥 그 갔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그 근무하는 곳이 평산포인데요. 평산포는 여수하고 지척의 거리가 있기도 하지만 경상도와 그 전라도의 접경 지역이기도 해서 공동 작전 그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병사가 새로 부임할 때면은 그 매번 당연히 그 부임하는 길에 전라자수령에 들려서 전라자수사와 그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그 의논도 해보고 그 거기에 대한 그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할 일이 있었을 텐데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감스러웠다라고 하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 저희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7월 21일에 타계하신 김민기 선생님의 일주기를 이제 그가 지났는데요. 김민기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김민기 선생님께서 지었던 노래들을 한번 선곡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도서출판 갈무리에서 발행한 빛의 혁명 183을 지난주에 이어서 공유할 텐데 그 전에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김민기 선생님이 부릅니다. 아침 이슬. 긴 방시 세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네, 도서출판 갈무리가 발행한 빛의 혁명 183 12.3 내란의 어둠을 뚫고 물민 광장을 밝힌 재헌 활력을 지난주에 이어서 읽을 텐데요. 오늘은 이 책 95쪽의 내용을 읽을 텐데 그 전에 유튜브에 있는 영상 하나를 틀고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온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소위 말하는 술집 여자입니다. 너같이 무식한 게 나한테서 뭐하냐?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 같으냐 같은 말에 반박하고 싶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저를 경멸하거나 손가락질하실 것을 알고 있지만 오늘 저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용기 내어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께 한 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치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또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절반은 박근혜와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입니다. 내 집값이 오른 데서, 북한을 견제해야 해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겨서 국민의 절반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강남에 땅이 있는 놈들이라 그렇다 쳐도 쥐뿔도 가진 것 없는 20, 30대 남성들과 노인들은 왜 국민의힘을 지지할까요? 그것은 시민의 교육의 부재와 그들이 소속돼 적절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경화가 가속되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또 다른 윤석열이, 또 다른 박근혜가, 또 다른 전두환과 박정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주십시오. 더불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만이 약자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기 쿠팡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주 용주골에선 재개발의 명목으로 청년들이 삶의 터져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에서는 대학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서울 지하철에는 여전히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여성들을 향한 데이트 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주 노동자의 아이들이 받는 차별이, 그리고 전라도를 향한 지역 혐오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끝이고 해결이고 완성이라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두 발 뻗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견과 망상에 관해 어느 술집 여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에 대한 주석.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11시. 어제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그의 망상이 이제 끝날까? 사흘 전인 12월 11일 오후 부산 서면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빨간색 상의에 회색 목도리를 한 여성이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온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소위 말하는 술집 여자입니다가 첫 마디였다. 집회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스마트폰에 준비해온 발언의 다음 구절을 다소 빠른 속도로 말했다. 많은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저를 경멸하거나 손가락질 하실 걸 알고 있지만 오늘 저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용기를 내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을 경멸과 손가락질이었을까.
하지만 그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의 표현으로 일축할 지성적 힘을 갖고 있다. 편견은 특정한 집단이 자기 보존을 위해 생산하는 망상이다. 원천장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차별적 편견은 그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별적 편견, 직업적 편견, 계급적 편견이며 우리 사회 편견의 응축물이다. 술집 여자라는 편견이다. 시민을 비시민으로 만드는 편견이다. 하지만 그는 오늘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발언하고자 단상에 올라왔다. 그는 이런 결심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한다. 원천장 노래방 도우미와 민주시민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어 용기가 필요했을까? 바로 그 편견의 벽을 넘어서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너같이 무식한 게 나대서 뭐하냐?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 같으냐? 하는 편견을 넘어서야 그것을 반박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집단 망상으로서의 편견에 대한 도전이며 진실의 용기, 파르에시아였다. 그것은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 집회에 참가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미는 연대의 제안이었다. 시민들은 내려와 라고 하기는커녕 박수와 환호로서 이 제안에 화답했다. 그는 이 화답에 힘을 얻은 후 곧장 자신이 단상에 선 이유를 밝힌다. 여러분께 한 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치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는 표결을 사흘 앞두고 있던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하며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을 탄핵 이후를 생각하도록 집회 시민들에게 요구한다. 그는 2016년, 2017년의 촛불과 그 이후를 경험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질문을 광장에 꺼내 놓았다. 2017년 촛불혁명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어두운가? 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그는 촛불 집회에서 승리해도 탄핵을 가결시키고 윤석열이 파멸되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쿠데타로 구겨진 헌정 질서가 회복되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탄핵하라, 체포하라의 외침으로는 가닿지 않는 어두운 지층이 있다는 것을, 탄핵과 파멸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그것에서 멈춰서는 도달할 수 없는 다음 목적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가리켰다. 왜 촛불혁명은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을까? 왜 그것은 8년 뒤 비상계엄과 대란을 가져왔을까? 이 물음에 대해 그가 응답하는 방식은 촛불 집회에 비판적이었던 일부의 이른바 좌파적 논리와는 다르다. 급진적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촛불 집회의 과정에서 이미 촛불은 소시민, 중산층의 운동이라며 거리를 두었다. 혹은 촛불에 참가한 후에 죽서석해줬다며 후회를 담은 평가를 내렸다. 전자는 운동 형태로서의 촛불 집회가 노동계급의 운동 형태가 아니며 노동계급적 문제를 의제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표현한다. 후자는 촛불 정부를 자임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이 촛불 집회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는 방식이다. 이제 탄핵소추가 가결된 후에 민주당 대표 이재명도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지만 권력은 바뀌었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뀐 게 없느냐? 이 사회는 왜 바뀌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타하시는 시민들, 더 많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알고 있다고 연설했다. 이 문제에 대해 술집 여자인 그가 내놓은 해법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촛불 집회가 중간 계급적이란 계급 비판이나 죽서속해줬다는 이론적 평가와는 달리 촛불 시민들이 촛불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치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 즉 실천적 해법이다. 정치의 관심에 대한 호소는 젊은 세대의 삶의 특징을 우려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어 온 정치의 무관심을 염두에 둔 말로 보인다. 그런데 그는 그 말을 법치주의적
대우의 권력으로 출발하여 예외주의적 내란 권력으로 뒤바뀐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한 집회에 나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발화한다. 이때 그 말은 대의 정치를 시민들이 방관하지 말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즉 대의 권력에 대한 재헌주의적 시민 활력의 감시, 견제, 통제, 명령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관심을 대의 권력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재헌주의적 섭정이라는 말로 불러왔다. 이것은 대의 권력의 동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 대의 권력이 재헌 권력의 주권을 제대로 재현하는지를 살피는 꼼꼼한 눈을 필요로 한다. 그가 던지는 것은 촛불이 광장에서 물러나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 정치에 대한 이러한 섭정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견제했던가 하는 물음이다. 정치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무관심이 오늘날의 내란 사태를 낳지 않았는가 하는 물음이다. 그런데 발언에 나선 그는 한 가지 관심을 더 요구한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시민들에 대한 관심이다. 그가 말하는 소외된 시민들은 누구인가? 그는 촛불 속의 소외된 시민들, 바로 자신처럼 편견의 벽 때문에 용기를 내고서야 비로소 집회 단상에 올라설 수 있는 시민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멈추지 않고 박근혜와 윤석열을 뽑은 절반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 우리들은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또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절반은 박근혜와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이해관계에 따라 박근혜나 윤석열에 투표하는 강남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 30대 남성 그리고 노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강남의 땅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집불도 가진 것이 없는 20대, 30대 남성들과 노인들은 왜 국민의힘을 지지할까요? 불안정한 남성 청년 노동자들이 그리고 취약계층의 노인들이 박근혜와 윤석열에게 그리고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말을 계속 따라가 보자. 여기에는 표면적 이유와 심층적 이유가 있다. 표면적 이유는 이데올로기, 이해관계의 자극, 커뮤니티의 부추김이다. 집값이 오른 데서 북한을 견제해야 해서 내가 속한 커뮤니티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겨서 국민의 절반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일종 인식에 사물과의 풍문적이고 상상적이고 감각적인 관계에 휘둘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데올로기, 이해관계, 커뮤니티의 부추김 등의 감각적이고 상상된 것에 휘둘리는가?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시민교육의 부재와 그들이 소속된 적절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스피노자를 빌려와 이 말을 주석해보자. 시민교육의 부재란 그들이 사물들의 관계에 대한 이성적으로 적합한 인식을 훈련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보통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이 사물들의 관계에 대한 적합한 인식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에는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의 문제와 더불어 그리고 그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그가 중요하게 제기하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소속된 적절한 공동체의 부재가 그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근본적인 진단이다. 적절하게 소속될 공동체, 즉 공통장이 있다면 교육의 문제도 그 차원에서 적실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속될 적절한 공동체가 없고 따라서 그 공동체의 자기 인식으로서의 교육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라는 가상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커지고 국가에 대한 가상의 인식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의 부추김에 기만당할 우려도 커진다. 소속될 적절한 공동체의 부재는 북한에 대한 공포,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가상 애국심을 조장하는 구구적 커뮤니티의 선동에 노출될 위험성을 키운다. 다시 생각해보면 윤석열 지지자만이 아니라 윤석열 자신도 소속될 적절한 공동체의 부재 속에 가상 공동체인 국가를 자신 진실로 속해야 할 공동체로 환상적으로 표상한 것의 희생자이다. 이미 암시했지만 술집 여자인 그가 두 가지를 열거한 시민교육의 부재와 적절한 공동체의 부재는
사실은 하나의 과정의 두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적절한 인식의 형성은 적합한 공동체, 즉 인간, 비인간, 사물들의 공통적 관계 형성의 산물이며 역으로 공동적 관계의 형성은 사물들의 관계에 대한 적합한 인식에 의해 촉진된다. 따라서 사물들의 관계에 대한 적합한 인식에 기초한 공통장의 형성 없이는 박근혜를 그리고 이제 윤석열을 탄핵한 후에도 인구의 절반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자신의 대표로 내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박근혜와 윤석열의 공통점은 공적인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정농단이라고 불렸는데 박근혜에게서는 최순실이, 윤석열에게서는 김건희가 그것을 주도했다. 윤석열 정권이 한 발 더 나간 것은 농단 정치의 영구화를 위한 군사우의 쿠데타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자체가 일종의 장기적 사법 쿠데타의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쿠데타는 사법 쿠데타에서 시작하여 군사 쿠데타, 의회 쿠데타로 연쇄적으로 진전되어 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두 사람의 농단 정치와 쿠데타는 대의주의적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고 법치 밖의 인물이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의 과정 속에 깊이 삽입하여 대의 국가를 침식하고 붕괴시킨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20대, 30대 남성들 사이에서 60대, 70대 노인들 사이에서 이 탈대의주의적, 탈법치주의적 예외주의 정치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는 것은 단상에 오른 그는 우경화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경화가 가속되는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또 다른 윤석열이, 또 다른 박근혜가, 또 다른 전두환과 박정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법치주의적 대의 민주주의일까? 12월 14일 탄핵소추 가결이 이루어지던 날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음집한 사람들과 그것을 중계한 채널 A에 접속한 많은 사람들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지지했다.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는 주장에 동조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그가 말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우경화일까? 그런데 이 우경화는 왜 발생했는가? 이 현상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문재인이었고 민주당이 국회 180석을 차지한 이른바 진보 의회를 배경으로 발생하지 않았던가? 정치 권력이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심지어 더 깊은 도탄에 빠뜨린 것에 대한 실망이 발현된 것이지 않은가?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 모두를 민주당이 장악했고 촛불 대중이 개혁을 열망하며 든든한 뒷받침을 하는 대의민주주의적 환경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대중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직접 민주주의 개헌은 요란한 적폐청산의 뒷전으로 밀렸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만든 정부가 저기 쿠팡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주 영주권에서는 재개발의 명목으로 청년들이 삶의 터전을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에서는 대학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서울 지하철에는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여성들을 향한 데이트 폭력이,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주 노동자의 아이들이 받는 차별이, 그리고 전라도를 향한 지역 혐오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이 문제들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연속된 것이지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단상에 그는 연속되고 누적되고 심화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단언한다. 민주주의의 완벽화와 절대화, 절대적 민주주의가 그의 지향이며 관심사다.
새벽에 일어나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가 보세. 구둣방 하라범 벌써 일어나 힐판 벌려놓았네. 밤새 하늘에선 별들이 잔치 벌렸나. 어느 초라한 길목엔 버려진 달빛 고였나. 희뿌연 바람이 해진 옷새로 스며들어오는데 해맑은 새벽길 맨발로 걸어가 봐도 좋겠네. 두부장수 종소리 깔린 어둠을 몰아가도 놀리네. 밤새 하늘에선 별들이 잔치 벌렸나. 어느 초라한 길목엔 버려진 달빛 고였나. 희뿌연 바람이 해진 옷새로 스며들어오는데 최근에는 주로 극우화라고 표현되는 이 우경화는 박근혜나 윤석열의 국민의힘에 투표하지 않고 이른바 진보 후보에게 투표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경험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런 좌절의 경험은 이민,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종북 세력과 북한 등 소수자적이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배제와 혐오를 바탕으로 국가라는 가상 공동체를 순수 형태로 강화시켜 그것에서 소속감을 찾아보려는 전도된 공동체주의의 파시즘적 감성으로 연결된다. 그것은 근대사회가 대중봉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구축해온 대의민주주의를 벗어나려는 충동을 함축한다. 소속될 적합한 공동체도 사물들의 관계에 대한 적합한 인식도 갖기 어려운 사람들이 탈출구로서 총통을 정점으로 한 순혈적 국가 공동체의 판타지를 추구할 때 그것이 소수자들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와도 충돌하게 된다는 것을 윤석열 내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대의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다중의 재헌 활력에 기초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민적 복종에 기초한 유사 직접 민주주의다. 그러면 내란 종식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충실히 지키는 것으로 충분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의 민주주의는 대중 봉기에 대한 자본의 대응책이기 때문에 내전을 품고 있는 체제이다. 대의 민주주의는 내전의 힘을 인정하고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내전 능력으로서의 주권을 헌법의 근간으로 삼되 그것을 대의적 틀 속에서 가두어 놓는 체제이다. 대의 민주주의가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그것에 봉합되어 있는 내전이 꿈틀거리게 된다. 군사 쿠데타는 내전을 자극하여
폭발시키는 여러 형태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헌법 속의 내전력, 이 전쟁 기계는 평화를 유지하는 힘이기도 하다. 2024년 12월 3일 폭력적인 쿠데타는 계엄 해제, 독재 타도를 외치는 바로 이 재헌주의적 내전력에 의해 진압되었다. 그 진압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라는 대의주의적 형태를 띄었을 뿐이다. 대의민주주의의 모든 행동은 다중의 주권력을 대의하는 것이고, 주권은 곧 재헌주의적 내전력이자 구속력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때 그것은 국회 담장 밖에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명령을 받아 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받아쓰기가 불가능한 시기에 이 재헌주의적 내전력과 대립하는 모든 위로부터의 혹은 위로부터 고무되는 아래로부터의 충동적 움직임들은 직접적으로 그것과의 대결을 피할 수 없다. 이렇듯 재헌주의적 내전력이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다중의 민주주의, 삶의 민주주의, 절대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통제를 피할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선출 엘리트들은 대의 체제가 자신들만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인 것처럼 잘못 상상한다. 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민주당 전 의원이었던 어느 정치평론가는 탄핵 소추안 가결을 민주당이 주도했고 시민이 합류함으로써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것은 사태를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술집 여자는 그 전 의원과는 사태를 다르게 파악하며 문제 해결의 지점으로 민주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시민들을 가리킨다. 그는 박근혜, 윤석열, 국민의힘에 대한 투표가 문제적임을 지적한 후에도 진보 후보에게 투표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더불어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만이 약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국가라는 가상 공동체의 으스스한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양분된 투표 경향이 왜 발생하는지를 성찰하고 주변의 소외된 이들이 소속될 적합한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소속될 공동체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중단하면서 그들과 함께 삶의 공통화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때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구축될 공통장은 삶의 민주주의의 터전이 되고 대의 민주주의의 퇴락과 후퇴, 예외주의의 유혹을 저지할 섭정의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완전화, 절대화를 위한 직접 민주주의의 도약대가 될 것이다. 앞에서 짧게 인용한 연설 구절에 이어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이렇게 말한다.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지만 권력은 바뀌었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뀐 게 없느냐? 이 사회는 왜 바뀌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타하시는 분들, 더 많은 국민들이 따가운 질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미래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철되는 그런 나라,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의 권력을 진보적으로 바꾸어도 삶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악화되기만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문제가 우경화, 파시즘, 예의주의화의 원상이라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재명은 위 말에 이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참여 민주주의는 재헌주의적 시민 활력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동력으로 삼는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개혁을 위한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대중들이 섭정적 태도를 갖고 섭정적으로 자기 조직화하며 섭정의 공통장을 충실히 갖출 때에만 참여 민주주의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삶이 민주주의적으로 자기 조직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을 뽑지 않을 힘은 소속될 적절한 공동체를 가질 때 나올 수 있다는 우리의 민주시민 술집 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던가.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마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세찬 바람 불어오면 벌판에 하나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그이는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도서출판 갈무리에서 발행한 빛의 혁명 183 12.3 내란의 어둠을 뚫고 물민 광장을 밝힌 재헌 활력을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편견과 망상에 관해 어느 술집 여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에 대한 주석을 읽으면서 들은 음악은 김민기 선생이 부른 새벽길, 그리고 김민기 선생이 부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책을 읽을 텐데 이번에는 이 책 563쪽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문제는 삶이다.
2025년 6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 19분. 나는 빛의 혁명이 두 차례의 승리, 파면, 조기 대선을 거두었다고 표현했지만 승리라는 표현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과정보다 결과에 눈을 돌리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계산 가능한 이익의 관점에서 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막스가 말했듯이 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보다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바꿈의 사적이거나 공적인 이익보다 공통하는 행복의 실현이라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유행한 말인 압도적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의미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것은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로의 대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전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다중에 의한 세계 구성과 재구성의 영구 혁신적 과정이며 승리와 패배는 이 과정의 계기들일 뿐이다. 이런 시각에서 나는 권영국의 0.98%가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았는데 권영국과 마찬가지로 승패의 구도에서 한 발 벗어나 있었던 이중석의 8.34% 득표 역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득표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나는 전통 보수 위기 상황에서 대한 보수 우파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이 현상을 파악해 볼 생각이다. 한국 보수의 권력 기반은 1948년부터 61년까지는 분단 냉전의 영향으로 친미 반공주의에 두어졌고 1961년부터 87년은 군사 쿠데타와 유신 그리고 경제개발 영향하에서 반공, 권위, 산업주의에 두어졌다. 직선제를 쟁취한 1987년 이후 2016년까지는 반공주의가 쇠퇴하고 민주주의의 외형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쟁에 기초한 성장주의로 전환했다. 이후 현재까지는 전통 보수의 역사적 기반이었던 친미주의, 반공주의, 권위주의 모두가 설득력을 잃었고 신자유주의의 쇠퇴와 기후위기로 인해 성장주의도 설득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 권력 기반이 총체적으로 붕괴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보수 우파는 정치적 생존 자체가 문제로 되고 있다. 이런 보수 위기 상황에서 전광훈은 극우 개신교를 중심으로 우파를 신정주의적 신앙 감정으로 재편하려 시도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애국 보수를 반복 자유 통일의 기치하에 구축하려 했다. 그는 전통 우파의 친북 친미 이념을 친중 친미 친이스라엘 이념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선택된 자만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식의 계시론에 입각한 부정선거 음모론과 비이성애를 악으로 보는 반동성애 그리고 종교적 차별주의, 차별금지 반대를 결합하여 보수 우파의 위기를 탈정당 정치적이고 혐오 정치적인 극우화를 통해 재구성하려고 했다. 이것은 정치를 대의제 설정과 토론, 협상, 합의를 거치는 공적 공간이 아니라 선악이 싸워 악을 물리치는 절대적 믿음의 전장으로 전화시키는 것이었다.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전통 보수의 정치 수단들이 고갈되어 무소개까지 의지하게 된 여소야대의 정치 현실에서 야당의 도전, 탄핵, 특검과 같은 다중의 저항, 퇴진에 직면하여 통치의 위기를 겪게 되고 그 출구를 비상계엄에서 찾게 된다. 이것은 정광훈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유튜브 구구가 제안한 위기 탈출책이기도 했다. 이 점에서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는 제도 내 보수 우파를 정광훈 아스팔트 극우와 결합하여 한국의 보수 우파를 극우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마디점이었다. 출신은 다르지만 김문수는 이 점에서 윤석열과 거의 궤를 같이 한다.
보수 우파는 극우파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는 윤석열과 결연해야 한다는 전통 보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제명은 물론이고 출당조차 거부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2023년 말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준석은 보수의 위기를 윤석열, 김문수, 정광훈과는 다른 경로로 타개해 나가려는 정치적 경향을 표현한다. 그는 전통 보수의 오랜 근거였던 지역 기반을 세대 기반으로 전환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 그가 대구, 경북에서 김문수로의 지역주의적 쏠림에도 불구하고 8.29%라는 만만치 않은 득표를 한 것이 보여주듯 지역 기반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이준석도 전통 보수처럼 반북, 반중, 반공, 반좌파 담론을 이용한다. 하지만 그 맥락과 의미는 매우 다르다. 전통 보수가 북한, 중국, 공산주의, 좌파를 이념적으로 악마화, 불순분자화함에 반해 이준석은 이것들을 국내 진보, 좌파의 위선을 폭로하는 정치 기술적 도구로 활용한다. 진보 좌파가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북한과 중국 같은 권위주의 정권들을 편든다고 말함으로써 진보 좌파의 위선적 이중성을 고발하기 위한 것, 즉 진보 좌파가 실제로는 반민주적 정치 세력의 다름 아님을 고발하기 위한 전술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준석은 핵무기로 군사 강국이 된 북한이나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경제대국 중국을 전통 보수처럼 이념적으로 극우처럼 종교적으로 악마화하여 적으로 삼는 것이 정치 실용적 관점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전통 보수와는 다르다. 대신 그가 내세우는 새로운 적이 있다. 그것은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이주민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장애인을 이동권이라는 이름으로 특혜를 요구하는 집단으로 비난해왔고 장애인 단체와의 갈등과 충돌을 자신의 정치적 표지로 내세웠다. 그럼으로써 그는 비장애인을 장애인에 의한 피해자로 위치시켰다. 여성에 대한 태도도 이와 유사하다. 그는 성차별에 반대하면서 성평등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는 페미니즘 단체를 특혜 요구 집단으로 파악하면서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주장했다. 이번 대선에서 그는 이주민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하며 서구 대한우파의 반이민 차별주의 주장을 경제적 방식으로 전용했다. 이준석의 논리 속에서 비장애인, 남성, 자국민은 피해자이다. 국가가 장애인, 여성,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복지나 보호 모두가 경쟁의 공정성을 해치는 특혜 조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공정에 대한 이 경쟁주의적이고 능력주의적인 해석은 그가 말하는 피해자 집단에게 억울함, 피해의식을 갖게 만들고 그것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장애인, 여성, 이주민에 대한 분노와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켜 적대하게 만드는 정동, 정치적 선동 논리로 기능한다. 네, 오늘은 1592년 3월 25일 여수의 전라자수영에서 이순신께서 쓴 임진일기를 읽고 최근에 도서출판 갈무리에서 발행한 빛의 혁명을 읽었습니다. 빛의 혁명에서 두 꼭지를 읽었는데 편견과 망상에 관해 어느 술집 여자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에 대한 주석과 문제는 삶이다를 읽었는데요. 문제는 삶이다는 그 본문 3분의 2 정도 읽다가 시간이 되어서 끝까지 읽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3월 25일 맑았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동헌으로 나갔다. 공무를 처리한 뒤 훈련용 화살 10순을 쏘았다. 경상병사가 평산포에 도착하지 않고 바로 남해로 향했다고 했다. 나는 서로 얼굴을 뵐 수 없어 한입니다. 라는 뜻의 답장을 보냈다. 새로 쌓은 성을 돌아보았는데 남쪽 편이 9발쯤 무너졌다.